역사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오늘 이야기할 광해군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했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려 했으며 강대국 사이에서 조선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기록했고 신하들은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쫓겨난 지 14년 뒤 조선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역설의 주인공 광해군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해군은 처음부터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조의 후궁에서 태어난 서자였고 왕위 계승 서열에서도 한참 밀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그를 총명하다고 여겼지만 진심으로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선조 자신이 방계 출신으로 왕이 된 인물이었기에 정통성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 강했고 그 집착은 자연스럽게 서자인 광해군을 향한 경계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궐 안에는 늘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은 하루빨리 세자를 책봉하라고 압박했지만 선조는 번번이 미적거렸습니다. 광해군은 그 불안한 시간을 조용히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1592년 4월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조정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감히 조선을 쳐들어오겠느냐는 오만한 안도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보름도 채 되지 않아 그 안도감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였습니다. 한양 함락이 눈앞에 닥치자 선조는 피난을 결정했습니다. 백성들을 두고 도망치는 임금. 분노한 백성들은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선조는 광해군을 불렀습니다. 내가 분조를 이끌어라. 나라를 지키다 죽어도 좋다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북으로 도망치고 아들은 전쟁터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조를 이끌고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를 누비며 백성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무너진 성벽 위에 서서 흩어진 군사들을 다독이고 전국 각지의 의병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군량을 보급하고 면세 혜택을 내리고 의병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도망간 임금이 있는 나라에서 세자는 홀로 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저분이 진짜 우리의 임금이다. 이 소문은 명나라 진영에까지 퍼졌습니다. 명나라 장수들이 광해군의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아들이 보완하라. 그 말이 선조의 귀에 들어간 순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7년을 싸워 이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온 광해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호가 아니라 새로운 위기였습니다. 선조가 새 왕비 임모광후를 맞이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창대군. 선조가 평생 그토록 원했던 정비소생의 적자였습니다. 갓난아이 하나가 태어나자 조정의 판도가 흔들렸습니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했고 광해군을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었습니다. 적자가 있는데 어찌 서자가 세자입니까? 7년 전쟁을 이끌었던 공이 한순간에 빛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간 광해군에게 선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말아라. 광해군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608년 2월 전날 밤까지 멀쩡하던 선조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창대군은 고작 2살이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세울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앞에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광해군은 2개의 전선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다른 하나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세력들로부터 왕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먼저 백성들의 삶을 바꾸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대동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세 제도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역 특산물을 곡물로 바쳐야 했는데
박납업자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몇 배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백성들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몇 배를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특산물 대신 쌀로 내게 하라. 1608년 경기도에서 대동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만세 불망비가 세워졌습니다. 광해군의 은혜를 기리는 비석이 마을마다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금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착취당해온 백성들이 처음으로 공정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동법은 땅을 많이 가진 양반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지금껏 백성에게 짐을 떠넘기며 이익을 누려온 양반 지주들에게 대동법은 재앙이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정책이다. 상소가 빗발쳤고 거짓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동법을 관리하는 기관이 곧 없어진다더라. 결국 광해군은 후퇴해야 했습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만 묶여 전국으로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조선 백성 전체를 가난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개혁이 기득권의 벽 앞에서 절반만 이루어진 채 멈춰버린 것입니다. 내부에서 흔들리던 그때 외부에서도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만주에서 후금이 급격히 세력을 키우며 명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후금을 치기 위해 군대를 보내라. 조정 신하들은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눈에는 다른 현실이 보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겨우 20년,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명나라가 이미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후금은 떠오르는 강자였습니다. 지금 명나라 편에 섰다가 후금이 이기면 조선은 어떻게 되는가? 광해군은 기이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파병은 하되 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라. 겉으로는 명나라의 요구에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후금과 적대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사령관 강옥립은 광해군의 진위를 알아챘습니다. 살아남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619년 사르후 전투. 명나라 연합군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조선군도 포위되었습니다. 강옥립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후금 진영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임금은 당신들과 적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명나라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왔을 뿐입니다. 강옥립은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조선군 1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식이 한양에 닿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옥립이 적에게 투항했습니다. 역적입니다. 그의 일가를 처형하십시오. 그러나 광해군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강옥립의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옥립이 자신의 명령대로 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은 것임을. 항복은 치욕이었지만 그것이 조선의 생존이었습니다. 강옥립은 후금에 남아 광해군의 밀사가 되었습니다. 후금의 내부 상황, 군사력, 정치적 동향을 꾸준히 보고했고 광해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중립 외교를 이어나갔습니다. 명나라는 달래고 후금은 자극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는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는 신하들의 눈에 배신으로 비쳤습니다. 의리를 저버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상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부에서도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는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영모 사건이 터지자 어린 영창대군이 강화도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광해군은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임목대비마저 서궁에 유폐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다니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대동법으로 광해군을 지지하던 백성들마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광해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지지도 백성들의 신뢰도 남은 것은 대북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북파마저 이미 광해군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만든 권력이 광해군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광해군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나는 듣지 않겠다. 그것은 강한 군주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지쳐버린 한 인간의 체념이었습니다. 1623년 3월 새벽 4시 함성 소리가 창덕궁을 흔들었습니다. 반정이다. 궁을 포위하라. 임목대비의 밀서를 받은 서인 세력이 능양군을 앞세워 반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궁을 지키던 군사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광해군은 시종의 등에 업혀 도망쳐야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붙잡혔습니다. 반정 세력이 죄목을 읊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하고 명나라를 배신한 죄.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배지에서 광해군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조선을 지키려 했고 백성을 살리려 했고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폭군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는 광해군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친명배금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애써 유지했던 후금과의 암묵적 평화가 깨졌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반정 4년 만에 후금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습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굴복했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과 화친한 것입니다. 반정의 명분이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불과 4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조 정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명나라의 신하다. 겉으로는 후금과 화친하면서 속으로는 명나라와 내통했습니다. 후금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636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황제로 인정하고 신하의 예를 갖춰라. 인조는 거부했습니다. 명분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해 12월 청태종이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한양이 포위되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도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위당한 왕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 47일을 버텼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신하들은 함께 엎드렸고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수십만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제주도 유배지에서 광해군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전도의 소식이 제주도까지 전해졌을까요? 광해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명나라를 달래고 후금을 자극하지 않았던 그 선택, 명분보다 생존을 택했던 그 결단 때문에 폭군으로 낙인 찍히고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몰아낸 인조 정권은 결국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광해군이 피하려 했던 그 전쟁이 일어났고 조선은 더 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했습니다. 광해군은 1641년 67세의 나이로 제주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으로 있었던 시간은 15년, 유배인으로 살았던 시간은 19년이었습니다. 왕이었던 시간보다 죄인으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유배지, 왕비와 자식들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은 채 홀로 죽어갔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광해군 일기는 실록이라는 이름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패륜나, 폭군, 흉군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일기에는 기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수정 전 원본과 수정 후 완성본이 모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무수히 지워지고 고쳐진 흔적들. 승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다시 썼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숨겨졌지만 그 흔적마저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광해군이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현실주의자였을까요? 명분과 실리, 도덕과 생존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길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명분을 지키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것입니까? 광해군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